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707 특전사 특임단 여군 출신 여성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말썽과 폭동을 제압하고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2년 5월의 아침,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파고드는 해안가, 언덕 위, 차가운 콘크리트와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부산 여성교도소는 그 푸르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마저도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서면 소독약 냄새와 억압된 공기에 스며들어 본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곳. 오늘 그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 새로운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수. 서류상 나이는 32. 갓 다림질한 듯 각 잡힌 연회색 교도관 제복은 그녀의 마른 체형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단단함이 응축되어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목선은 가늘었으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목표점을 향해 고정된 듯한 걸음걸이는 군인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그녀의 눈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분석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때문에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하고 어딘가 서늘한 인상을 주었다. 보안과장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는 동안 강지수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복도 모퉁이에 희미한 곰팡이 자국, 규율 문구가 적힌 낡은 액자, 수용자들이 스쳐 지나가며 남기는 각기 다른 채취와 섞인 미묘한 긴장감의 냄새까지. 그녀의 감각은 마치 최첨단 레이더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20대의 삶을 앗아간 대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아프가니스탄의 흙먼지 속에서 동료의 마지막 숨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 이후 그녀는 총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해하는 임무가 아닌 지키는 삶을 살고 싶었다. 부서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길을 잃은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래서 그녀는 이곳 교도소를 선택했다. 그녀의 과거는 소장과 보안과장만이 아는 1급 기밀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그저 조금 무뚝뚝한 신입 교도관일 뿐이었다. 여기가 삼사동입니다. 강 교도관이 맡게 될 곳이죠. 보안과장이 육중한 철문을 열며 말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흘러나온 공기의 질이 달랐다. 더 농밀하고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훅 끼쳐왔다. 30명의 20대 여성 수용자들이 수감된 삼사동. 그곳은 교도소 안의 또 다른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여왕은 단 한 명, 윤선아였다. 윤선아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새로 부임한 교도관을 뜯어보고 있었다. 2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깊고 교활했다. 사기, 폭행, 갈취. 그녀의 죄목은 다양했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었다. 그녀의 양쪽 팔을 휘감은 용 문신은 그녀의 위세를 과시하는 징표였고 수용자들은 그녀를 선아 언니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교도관들조차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다. 특히 젊고 경험 없는 신입 교도관들은 그녀에게 좋은 장난감이었다. 길들이고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의 발 아래에 두는 과정에서 그녀는 권태로운 수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랬다. 강지수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윤선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번엔 꽤 꼿꼿해 보이는 게 들어왔네. 하지만 부러뜨리는 재미가 있겠어. 그녀는 책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움직이자 사동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새로운 교도관과 그들의 여왕에게로 향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잘 부탁드려요, 쌤. 윤선아는 특유의 나른하면서도 상대를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환영의 의사 따위는 없었다. 명백한 탐색이자 경고였다. 이곳의 주인은 나라는. 강지수는 윤선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윤선아의 화려한 문신이나 도발적인 표정이 아닌 그 너머의 본질을 보고 있었다. 불안과 결핍으로 쌓아올린 위태로운 성. 강지수는 짧게 고개를 까딱하며 대답했다. 교도관 강지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도 사족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윤선아는 강지수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잠시 흥미가 동했다. 보통 신입들은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반대로 잘 보이려 애쓰며 비굴한 미소를 짓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마치 오래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정 위치에 서주십시오. 강지수가 사동 중앙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지시에 몇몇 수용자들이 마지못해 움직였지만 윤선아와 그녀의 측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유나, 송혜리, 배주희. 그들은 윤선아의 손과 발이자 그녀의 권력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윤선아는 팔짱을 낀 채 강지수를 향해 비웃듯 말했다. 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할 테니 신경 끄시죠. 여기 처음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그래왔어요. 사동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보안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강지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봤다. 강지수는 윤선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위협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울렸다. 규칙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게 이곳이 교도소인 이유입니다. 강지수는 윤선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윤선아조차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것은 힘으로 누르려는 오만함도 두려움에 찬 방어기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듯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 위치에 서주십시오. 윤선아는 강지수의 눈을 마주보며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다르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 온 부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여왕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마지못해 제자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측근들도 그 뒤를 따랐다. 첫 번째 기싸움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선아의 눈빛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고 잔인한 다음 수를 예고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점호 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보안과장의 등 뒤에 꽂히는 수십 개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중 가장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은 단연 윤선아의 것이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이곳 부산 여성교도소 3사동에서 강지수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강지수에 대한 윤선아의 시험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놓고 드러내는 폭력이 아니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치 거미가 줄을 치듯 일상 곳곳에 파고드는 악이었다. CCTV 사각지대에서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수와 고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윤선아의 방식이었다. 월요일 오전 3사동 전체의 빨래를 처리하는 세탁실은 눅눅한 습기와 세제 냄새로 가득했다.
강지수는 수용자들의 세탁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때 윤선아의 신호를 받은 최윤아가 일부러 물을 잔뜩 먹여 25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강지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끙끙거리며 힘든 척 연기하며 바구니를 강지수 앞에 내려놓았다. 쌤, 죄송한데 이거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최윤아의 눈에는 교활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주변의 다른 수용자들은 힐끔거리며 이 상황을 주시했다. 저 가녀린 교도관이 쩔쩔매는 모습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강지수는 말없이 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세탁물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구니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마치 빈 바구니를 드는 것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조차 비치지 않았다. 최윤아와 주변 수용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최윤아는 당황해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다. 강지수가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발을 걸었다. 하지만 강지수의 시야는 360도를 보는 것처럼 넓었다. 그녀는 최윤아의 발이 자신의 동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넘어지는 대신 몸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며 가볍게 그 발을 피했다. 오히려 발을 헛디딘 최윤아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강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위치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 침착하고 완벽한 움직임에 세탁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선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화요일 점심시간 시끄럽고 혼잡한 배식구. 이날의 메뉴는 뜨거운 닭곰탕이었다. 이번에는 송혜리가 나섰다. 그녀는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긴 식판을 들고 일부러 강지수 옆을 지나가며 비틀거리는 척했다. 어머! 하는 과장된 비명과 함께 펄펄 끓는 국물이 그대로 강지수의 하얀 제복 위로 쏟아졌다. 아, 뜨거!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복 위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이 정도면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송혜리는 죄송해요, 쌤.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강지수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에 차서 송혜리를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진 국물에 움찔했을 뿐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치 미지근한 물이 튄 것처럼.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묵묵히 제복을 닦아냈다. 그녀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겁먹은 척 연기하는 송혜리를 잠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송혜리는 그 평온함 앞에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계획이 성공했는데도 전혀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완벽하게 익혔다는 수치심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식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선아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운동장에서의 배구 시합은 삼사동 수용자들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공기가 사뭇 달랐다. 이번에는 운동신경이 좋기로 소문난 배주희가 나섰다. 그녀는 네트 반대편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강지수를 향해 의도적으로 공을 넘겼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공의 속도와 강도가 강해졌다. 마침내 배주희는 작정하고 강지수의 얼굴을 향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렸다. 쌤, 공 받으세요.
외침과 거의 동시에 배구공은 총알처럼 날아갔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걸 맞으면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이 강지수의 얼굴에 닿기 직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강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만으로 공을 피했다. 마치 공의 궤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회피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공을 왼손으로 가볍게 낚아챘다. 그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운동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배주희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안에 공을 몇 번 튀기더니 부드러운 언더토스로 배주희에게 정확하게 돌려주었다. 시합에 집중하죠. 그녀의 나지막한 말에 배주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선아는 벤치에 앉아 턱을 괜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저 여자 강지수는 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신입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평범함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사람처럼 모든 위기 상황에 기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목요일 결국 윤선아가 직접 나섰다. 그녀는 개별 면담 시간을 이용해 강지수와 독대했다. 상담실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윤선아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강지수를 떠보기 시작했다. 강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교도관이 됐어요? 쌤처럼 반반한 얼굴이면 더 편하고 좋은 일도 많았을 텐데.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강지수의 반응을 살폈다. 강지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제 직업 선택의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혹시 과거에 남자한테 크게 대익이라도 했나? 아니면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돈이 급했다거나? 윤선아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감정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분노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법한 상황. 하지만 강지수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윤선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윤선아 수용자. 강지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지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윤선아의 심장에 박혔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정곡을 그녀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던 내면의 공허함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윤선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강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쪽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세탁물, 화요일의 달곰탕, 수요일의 배구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대화까지 스스로 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결과는 윤선아 수용자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협과 함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선아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좋아, 강지수. 내가 말한 그 선 내가 직접 넘어주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윤선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강지수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다. 교도소의 공기는 아침부터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삼사동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수용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윤선아가 무언가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벌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흘렀다. 오후 운동 시간. 수용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트레칭을 하거나 농구를 하는 동안 윤선아는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운동장 구석에 서 있는 강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상대를 떠보려는 교활함 대신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저기가 가득했다. 강쌤, 잠깐 얘기 좀 하죠. 윤선아는 강지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뒤로는 최유나, 송혜리, 배주희, 그리고 얼마 전 합류한 유도 선수 출신으로 덩치가 가장 큰 고은정까지 버티고 서서 강지수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다른 수용자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며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봤다. 강지수는 말없이 윤선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다. 마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폭발하기 직전의 용수철처럼. 윤선아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 봉투를 꺼내 강지수에게 내밀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모욕적이었다. 우리끼리 좋게 좋게 지내자고요. 이거 받고 앞으로 우리 일에 사사건건 신경 좀 꺼줘요. 그럼 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회유이자 마지막 통첩이었다. 이 돈을 받으면 그녀의 개가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적이 되는 것이다. 강지수는 돈 봉투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대답했다.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용자님과는 그 이상의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윤선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인연이 진짜 끝까지 기어오르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선아는 손을 뻗어 강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내까지 게 뭔데? 예상치 못한 충격에 강지수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다. 그 순간 운동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수용자가 교도관의 몸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은 암묵적인 룰을 넘어선 명백한 폭행이자 교도소 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윤선아가 드디어 강지수가 말한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지수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경보 버튼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인가? 강지수는 밀쳐진 어깨를 툭툭 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냉정한 관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이질적이고 섬뜩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지금 제 몸에 손을 대셨습니까? 강지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목소리만으로 주변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한 위압감. 누가 허락했죠? 그 말에 윤선아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오만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어쩌겠다는 건데? 여기서 나라도 때리게? 강지수는 대답 대신 허리를 숙여 바닥에서 자갈만 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매끄럽고 평범한 돌멩이였다. 그녀는 그 돌멩이를 손안에서 가볍게 굴리며 15m쯤 떨어진 운동장 시계탑을 응시했다. 시계는 오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 시계 보이시죠?
갑작스러운 강지수의 말에 윤선아와 수용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계탑을 쳐다봤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다음 순간 강지수는 가볍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돌멩이를 던졌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빨랐다. 쉬이그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돌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돌멩이가 정확하게 시계의 초침과 분침 사이 그 바늘 두께만 한 좁디 좁은 틈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박혀버린 것이다. 초침의 움직임이 멈췄다. 운동장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우연인가? 마술인가? 윤선아와 그녀의 측근들은 입을 벌린 채 멈춰버린 시계와 강지수를 번갈아 쳐다봤다. 하지만 강지수의 시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서 더 작은 새끼 손톱만 한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겨냥한 것은 더 멀리 있는 농구 골대 백보드였다. 그냥 백보드가 아니었다. 백보드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수많은 나사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십자 나사 하나였다. 저건 말도 안 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강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한번 돌멩이를 던졌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예리했다. 땅 하는 맑은 금속성 파열음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나사 머리를 맞추고 튕겨나갔다. 그 충격으로 나사가 살짝 풀리며 덜거덕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이제는 경악을 넘어 공포였다. 이것은 우연이나 기술의 차원이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괴롭히려 했던 존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이성을 잃은 고은정이 소리를 지르며 강지수에게 달려들었다. 까불지 마, 이 미친년아. 유도 선수 출신인 그녀는 자신의 완력을 믿고 강지수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거구의 몸이 전속력으로 부딪혀오는 위협적인 상황. 하지만 강지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고은정이 등 뒤에 거의 도달했을 때 그녀는 마치 등에 눈이 달린 것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고은정의 육중한 몸은 허공을 갈랐고 그 추진력을 이기지 못해 앞으로 고꾸라졌다. 강지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은정의 팔을 낚아채 그대로 관절을 꺾어 그녀를 바닥에 내다 꽂았다. 끄악! 고은정의 끔찍한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단 한 번의 움직임, 단 1초 만에 거구의 유도 선수 출신이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강지수는 고은정의 손목을 잡고 우두둑 소리를 내며 원래대로 돌려주었다.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강지수는 엎드려 있는 고은정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에는 정면으로 오세요. 그래야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운동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이제 그 누구도 강지수를 만만한 신입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압도적인 힘과 공포의 현신 그 자체였다. 윤선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깨운 것이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부산 여성교도소 3사동의 철옹성 같던 권력구도는 단 2개의 돌멩이와 한 번의 제압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그 폐허의 중심에 강지수는 흔들리지 않는 심장을 가진 채 고요히 서 있었다. 운동장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용자들은 마치 현대미술 작품처럼 각자 다른 자세로 굳어 있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누군가는 두 눈을 비비며, 또 누군가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고요히 서 있는 강지수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고은정,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본 윤선아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지수는 고은정을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삼사동의 여왕, 이제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권력의 꼭대기에서 추락한 윤선아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오만함은 없었다. 대신 이제 이해했는가? 라고 묻는 듯한 무겁고 서늘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윤선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교도소 안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힘, 위세, 카리스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저 여자 앞에서는 한낱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시계탑에 박힌 돌멩이, 나사를 맞춘 경이로운 투척, 그리고 거구의 고운정을 단숨에 제압한 압도적인 무력. 그것은 자신이 아는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현상이었다. 공포가 뇌수를 잠식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게 대체. 윤선아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은 문장이 되지 못했다. 그때 강지수가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교도관 제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수용자들은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또 뭘 하려는 거지? 단추가 모두 풀리자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드러났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에 새겨진 이전에는 제복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문신이 모두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방패를 움켜쥔 채 창공을 향해 포효하는 검독수리. 그리고 그 아래 명료하고도 강렬한 고딕체로 새겨진 5글자. 707 특임대. 그 문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형상과 글씨가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모두는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수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급 대테러 부대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5년간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707. 특수부대. 대테러.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들이 수용자들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 그런데 바로 그 세계의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해외 파병 3회, 대테러 진압 작전 12회, 인질 구출 작전 7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강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트에서 장본 목록을 읊듯이 건조하고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자아냈다. 그녀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가, 그녀가 마주했을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다. 세탁물 바구니를 가볍게 들었던 것, 뜨거운 국물에도 미동조차 않던 것, 날아오는 공을 피하고 잡아냈던 것. 그 모든 비범함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때 충격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윤선아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교도소에 온 거죠? 그것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을 거친 국가 최정예 요원이 어째서 범죄자들이 모인 이곳의 교도관이 되기로 결심했는가? 강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서늘한 강철 같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인간적인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소방관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사람 구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불길 속에서도 웃으시던 분이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산의 푸른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불길도 무너지는 건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 당신 몸속의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가셨죠.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아빠는 이제 사람들을 못 구하지만 너는 아빠 목까지 더 많은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강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겼다. 그녀는 다시 윤선아를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을 죽이는 임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윤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졸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괴롭히려 했던 사람은 단순히 힘세고 강한 교도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가장 낮은 곳에 온 고결한 영혼이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려 한 것이다. 흑흑. 윤선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해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존경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얼굴로 강지수를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측근이었던 최유나, 송혜리, 배주희,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고은정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윤선아의 뒤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에서도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수는 무릎 꿇은 그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윤선아와 눈을 맞췄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도 않았다. 나는 당신들이 스스로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당신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때 시작되는 거니까요. 강지수는 윤선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윤선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들은 선을 넘었고 나는 내 방식대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날 오후 부산 여성교도소 3사동의 철권 통치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관계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멈춰버린 시계탑의 시계처럼 3사동의 시간은 과거에 멈췄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수라는 낯설지만 강인한 교도관과 함께. 그날의 사건 이후 3사동의 아침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6시 기상벨이 울리기도 전에 사동 전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조용한 활기가 넘쳤다. 더 이상 수용자들은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거나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운동복 차림의 강지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합니다. 강지수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이 훈련은 여러분을 싸움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가 강해지면 정신도 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훈련은 기본적인 체력 단련부터 시작되었다.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도는 구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처음에는 모두가 힘들어했다. 욕설이 튀어나오고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도 속출했다. 특히 윤선아는 이전까지 몸을 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가장 힘들어했다. 그녀는 몇 바퀴 돌지 못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못하겠어요. 그때 강지수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포기하는 건 쉽지. 하지만 그 끝에 뭐가 남지? 또 다른 후회뿐이야. 강지수는 그녀를 다그치거나 비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옆에서 함께 발을 맞추며 뛰기 시작했다. 숨을 이렇게 쉬어봐. 보폭은 이 정도로. 시선은 저 멀리 앞에 두고. 강지수는 자신의 혹독했던 707 훈련 시절을 떠올리며 가장 효율적인 체력 단련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윤선아는 강지수의 도움을 받으며 이를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다른 수용자들도 말없이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였다. 체력 훈련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술 훈련이 이어졌다. 강지수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방어와 제압에 초점을 맞춘 707 특임대의 실전 무술을 민간인 수준에 맞게 변형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과 타이밍입니다. 강지수는 거구의 고은정을 앞에 세우고 시범을 보였다. 고은정이 전력을 다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지수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고은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볍게 바닥에 제압했다. 고통 없이 하지만 완벽하게.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황을 끝내는 것이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힘을 배우는 것이지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훈련은 하루하루 강도를 더해갔다. 수용자들의 몸은 멍과 근육통으로 성할 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빛나기 시작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쾌감과 성취감을 맛보았다.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이는 동지애로 변해갔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윤선아였다. 그녀는 훈련에 가장 악착같이 매달렸다. 과거 수용자들을 지배했던 카리스마는 이제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변모했다. 훈련 중 누군가 지쳐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윤선아였다.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주저앉으면 강쌤 얼굴 어떻게 볼래? 그녀의 외침에는 과거의 위압감 대신 함께 나아가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고은정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 유도 선수 시절 그녀는 힘을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것밖에 몰랐다. 하지만 강지수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힘이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훈련 파트너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덩치가 작아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묵묵히 도와주었다. 배주희는 놀랍게도 책을 펴기 시작했다. 강지수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운동장에서 보여주었던 근성과 집중력을 공부에 쏟아보기로 결심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땀 흘리는 대신 연필을 잡고 씨름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강지수에게 찾아가 물었고 강지수는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최윤아와 송혜리는 사동네의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다.
과거 남을 속이고 이간질했던 그들의 눈썰미와 말솜씨는 이제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데 쓰였다. 강지수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상담 기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삼사동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문제 많던 곳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용동으로 탈바꿈했다. 점호 시간에는 칼같이 줄을 맞췄고 작업장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폭언이나 다툼이 없었다.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건강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소장과 다른 교도관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변화에 혀를 내둘렀고 그 중심에 강지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친 윤선아가 강지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강지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다. 한 달간의 훈련으로 다부지게 잡힌 근육과 굳은 살이 보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강지수의 말에 윤선아는 고개를 들어 삼사동 동료들을 바라봤다. 땀에 젖은 채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고 있는 얼굴들. 그곳에는 더 이상 범죄자의 그늘이 없었다.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동료들의 모습이 있었다. 윤선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곳 차가운 교도소의 용광로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녹여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련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삼사동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강지수의 지도 아래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삶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사이 몇몇 수용자들이 먼저 출소하여 사회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삼사동에서는 눈물의 송별회가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삼사동의 상징이었던 윤선아가 출소하는 날이 밝았다. 출소 절차를 밟기 위해 교도소 정문으로 향하는 윤선아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다. 6개월 전 세상을 향한 증오와 냉소로 가득 찼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몸에는 3kg의 건강한 근육이 붙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교활함과 적의 대신 차분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지수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왔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말들을 담고 있었다. 나가서 뭐 할지는 정했어? 강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선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 면접 보기로 했어요. 저 같은 애들 삐뚤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과거에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이용했는지 아니까 오히려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가 더 이상 상처나 주홍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세상은 교도소 안보다 더 힘들고 차가울 수 있어. 수많은 유혹과 편견이 너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으려 할 거야. 알아요, 쌤. 하지만 이젠 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윤선아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그 안에는 강지수가 가르쳐준 자기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쌤. 저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윤선아는 강지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지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한 건 길을 알려준 것뿐이야. 그 길을 걸어온 건 너 자신이야. 앞으로도 내 두 발로 걸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윤선아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윤선아의 변화는 기적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를 따라 사회로 복귀한 다른 수용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다. 강지수에게 무턱대고 달려들었던 고은정은 출소 후 체육특기생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체할 수 없던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유도와 체육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녀를 왕언니 쌤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배주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뒤 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그녀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교도소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그 누구보다 출소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다른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최윤아는 정식으로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훗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이 수감되었던 부산 여성교도소의 자원봉사 상담사로 돌아와 후배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강지수는 그들이 출소한 후에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그들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연락은 그들이 사회에서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순찰을 돌던 강지수는 707 부대 시절의 선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수야, 진짜 강한 전사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적을 내 편으로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지. 그녀는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이 삼사동의 선배들로부터 특별 훈련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다. 윤선아와 그녀의 동기들이 남기고 간 긍정적인 문화가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폭력과 지배 대신 단련과 연대가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수는 비로소 선배의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더 많은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다. 총과 칼이 아닌 마음과 신념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미래를 향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부산 앞바다의 바람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이었다. 강지수가 삼사동에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제 제법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삼사동을 넘어 교도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 이상 삼사동은 문제의 온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수용동의 모범이 되었고 강지수의 아이들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였다. 윤선아, 고은정 등이 떠난 자리는 새로운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메웠고 그들은 강지수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새로운 수용자들을 이끌며 건강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에도 돌멩이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듯 그들의 평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어온 폭풍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차지연. 30 후반의 나이, 마약 밀수 및 유통, 폭력 조직 연루라는 죄목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게 했다. 교도소에 입소하던 날 그녀는 다른 신입들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불안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뱀 같은 눈빛으로 교도관들과 주변을 훑었다. 유난히 희고 마른 얼굴,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은 기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에게서는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수용자들은 그녀를 독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차지연은 삼사동으로 배정되었다. 소장은 강지수의 능력을 믿고 가장 위험한 인물을 가장 안정된 곳에 배치하여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강지수는 차지연의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서류에 적힌 내용보다 그 행간에 숨겨진 어두운 기운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이 여자는 윤선아와는 차원이 달랐다. 윤선아의 아기가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미숙한 과시욕이었다면 차지연의 그것은 순수한 혼돈과 파괴를 즐기는 깊고 단단한 아기처럼 느껴졌다. 차지연은 삼사동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강지수가 만든 규칙과 문화를 비웃었다. 새벽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작업 시간에는 보란듯이 꾀를 부렸다. 하지만 그녀는 윤선아처럼 대놓고 반항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교묘한 심리전으로 사람들을 흔들었다. 어머, 다들 무슨 소꿉놀이 하는 거야? 사이좋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여기가 무슨 군대 캠프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녀는 훈련으로 땀 흘리는 수용자들을 향해 비꼬듯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 말은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범죄자일 뿐이라는 냉소를 담고 있었다. 몇몇 수용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차지연의 주된 공격 대상은 현재 삼사동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 윤선아의 측근이었던 최윤아였다. 최윤아는 강지수의 가르침 아래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인물 중 하나였다. 남을 이간질하던 재주를 상담 능력으로 승화시켜 수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신뢰를 얻고 있었다. 차지연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최윤아가 두 수용자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중재하고 있을 때였다. 차지연이 그들 옆으로 다가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아 씨는 참 좋겠다. 예전 버릇 못 버리고 여기서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 알아? 원래 사기꾼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더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차지연의 말은 정확히 최윤아의 아픈 과거 사기 전과를 겨냥한 것이었다. 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수용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맞아, 쟤도 원래 사기꾼이었지. 한번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순식간에 자라났다.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신뢰의 성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차지연의 독침은 다른 이들에게도 향했다. 그녀는 검정고시 공부에 매진하는 배주희에게는 그렇게 공부해봤자 출소하면 전과자 딱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운동에 집중하는 고은정에게는 그렇게 힘만 키워서 뭐해? 나가서 또 사람 패고 들어오려고? 라며 상처를 후벼 팠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다. 수용자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불안감과 자기 혐오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강지수가 애써 심어놓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너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강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지연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곳의 규칙과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하지만 차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지수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쌤이야말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애들이 정말 변했다고 믿어요? 아니. 쟤들은 그저 쌤이라는 더 강한 권력 앞에서 복종하는 척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쌤이 사라지면 이곳은 예전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될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볼래요? 그녀의 말은 강지수의 신념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강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만든 변화가 정말 저들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일까? 폭풍은 예상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차지연이라는 단 한 명의 존재가 1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삼사동의 수용자들은 이제 갈림길에 섰다. 강지수가 보여준 희망의 길과 차지연이 속삭이는 절망의 늪. 그들의 시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속에서 강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차지연이 심은 불신의 독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삼사동을 감돌던 건강한 연대감과 활기찬 분위기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용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다툼을 벌였다. 차지연은 그 균열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싸움을 조장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몇 마디의 독설을 던지거나 특정인의 과거를 은근슬쩍 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을 조종하는데 능숙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다. 차지연의 다음 목표는 고은정이었다. 유도 선수 출신의 그녀는 강지수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며 삼사동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차지연은 그런 고은정의 단단함 뒤에 숨겨진 깊은 트라우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고은정의 죄목은 폭행치사였다. 그녀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남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정당방위가 일부 인정되었지만 과잉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남자는 고은정의 의붓아버지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사건이 있던 날도 그는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고 고은정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를 막아섰던 것이다. 그녀에게 힘은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힘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저주했고 그 힘을 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강지수는 그런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차지연은 교묘한 방법으로 고은정의 과거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두가 있는 식당에서 보란 듯이 그 상처를 건드렸다. 은정 씨는 참 대단해. 엄마를 지키려고 의붓아버지를 죽였다며? 효녀가 따로 없네. 근데 그 힘으로 또 누굴 죽일지 어떻게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무서운가 몰라.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경악과 함께 고은정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의붓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것이었다. 고은정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귀에는 차지연의 목소리가 아닌 그날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아니야 나는.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공포. 그 시선들 앞에서 고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식당을 뛰쳐나갔고 그날 이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강지수가 애써 닫아주었던 과거의 문이 차지연에 의해 다시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강지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정신적 폭력이었다. 그녀는 차지연을 상담실로 호출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정녕 모르는 겁니까? 강지수의 목소리에는 이례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차지연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녀는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듯 말했다. 쌤이야말로 순진하시네. 내가 한 건 그냥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상처받고 무너진 건 그 애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 탓이 아니잖아. 원래 인간은 그렇게 추악하고 이기적인 거야. 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본성이 어디 가겠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여긴 원래 지옥이야, 쌤. 그리고 나는 그저 이 지옥의 법칙에 충실할 뿐이지. 오히려 쌤이야말로 존재해서는 안 될 이물질이야. 가짜 희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결국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는 위선자. 차지연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두고 봐. 내가 증명해 줄게. 쌤이 만든 이 가짜 천국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저 애들이 얼마나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날 이후 차지연의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수용자들 사이에 파벌을 만들고 과거의 방식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약한 수용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강지수가 애써 잠재웠던 교도소의 어두운 법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삼사동은 강지수를 따르는 무리와 차지연에게 붙은 무리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했다. 강지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힘으로 차지연을 굴복시키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것은 차지연의 말이 맞았음을, 결국 자신의 방식이 힘에 의한 통제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삼사동의 평화가 아니었다. 수용자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신념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고은정, 다시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최유나, 공부를 포기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배주희. 그녀가 애정을 쏟았던 아이들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강지수는 깊은 무력감과 고통을 느꼈다. 어쩌면 차지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은 그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강철 같던 교도관 강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길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들고 있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절정에 달했다. 교도소 전체의 수도관이 노후로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보수 공사로 인해 며칠간 단수가 불가피해졌고,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을 인근의 다른 교정시설로 잠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강지수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이송 작업을 총괄하느라 며칠간 삼사동을 비우게 되었다. 그것은 차지연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다. 자신을 억압하던 유일한 존재, 강지수가 사라진 것이다. 봤지? 너희들이 믿던 신은 결국 너희를 버렸어. 차지연은 삼사동에 남은 수용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그녀를 따르는 무리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강지수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차지연을 두려워하던 수용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갖고 약한 자는 복종하는 거지. 자, 누가 내 편에 설래? 내 편에 서는 사람은 편하게 지내게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저 잘난 강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멍청이들은 각오해야 할 거야. 차지연은 사동 내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간식과 생필품들을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독차지했다. 그리고 강지수를 따르던 이들을 하나씩 괴롭히기 시작했다. 과거의 어두운 법칙이, 폭력과 착취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침묵하고 있을 때였다. 그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고은정이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만해, 차지연. 고은정의 나지막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차지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방구석 폐인께서 드디어 기어 나오셨네. 근데 어쩌나? 내가 믿던 강쌤은 이제 없는데. 상관없어. 고은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건 우리들의 문제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고은정은 차지연에게 겁먹은 다른 수용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알아요.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고,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힘을 저주하고 과거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강쌤이 가르쳐 준 건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 내 안의 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건 차지연한테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배신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얼어붙었던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불신의 씨앗을 심었던 최윤아가 고개를 들었고 모든 걸 포기했던 배주희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둘씩 고은정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차지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가짜는 소리하고 있네.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내깟 것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차지연의 무리가 그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고은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수에게 배운 대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옆에 선 다른 수용자들도 어설프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한 대형을 갖췄다. 이것은 폭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변화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바로 그 순간 사동의 철문이 열리며 강지수가 들어섰다. 이송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무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서 있는 고은정과 그녀의 동료들이었다. 강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에 기댄 채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개입할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난 사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내고 있었다. 강지수의 등장은 대치 상황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무대 위의 배우들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의 관람은 차지연에게는 압박으로, 고은정과 그녀의 동료들에게는 무언의 신뢰로 다가왔다.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해보라는 메시지였다. 차지연은 초조해졌다. 강지수가 나타나 자신을 제압해주기를, 그래서 결국 내들도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비웃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지수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싸움의 주도권을 온전히 수용자들에게 넘겨버렸다. 뭐해? 저것들 싹 다 밟아버려. 차지연이 소리쳤지만 그녀를 따르던 무리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강지수라는 변수가 등장한 이상 섣불리 폭력을 행사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고은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차지연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섰던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말했다. 언니들, 거기 서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서워서 혹은 여기서 주는 작은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그게 언니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의심하고 빼앗고 상처 주면서 사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강쌤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면 그 변화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서요. 같이 이겨내요. 그녀의 말에 차지연의 무리 속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서로의 눈치를 봤다. 그들은 힘에 굴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강지수가 만들어낸 따뜻하고 건강했던 삼사동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헛소리 듣지 마. 전현 말 들으면 너희만 손해야. 차지연이 악을 썼지만 이미 기울기 시작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 수용자가 용기를 내어 차지연의 무리에서 벗어나 고은정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 시작이 물꼬를 텄다.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수용자들이 차지연의 등 뒤를 떠나 고은정의 편에 섰다. 순식간에 차지연은 자신의 최측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은정과 그녀의 동료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섰다. 하지만 그들은 차지연에게 다가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저 차지연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는 승리자의 조롱이 아닌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가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차지연은 그 눈빛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폭력보다 힘에 의한 굴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연민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짜 희망이 실제하는 힘이 되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의 완벽한 패배였다. 그제야 강지수가 움직였다. 그녀는 차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차지연.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몇 달 후 교도소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윤선아가 출소 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강지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긴 편지를 보내왔다. 쌤, 저 해냈어요. 쌤이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몸을 쓰는 법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저를 깨우는 법이었죠. 이제 저는 예전에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등대가 되어주고 싶어요. 쌤이 뿌린 씨앗이 저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고은정과 최윤아가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특별 훈련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가 없어도 그녀가 만든 긍정의 문화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전사들을 키워낸 지도자였다. 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더 많은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강지수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것은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곳 부산 여성교도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깨지지 않는 유대로 이어진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넘어 세상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